예. 그 떨어진 이유가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음.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IT 관련 그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또 그 성과급 인센티브도 많이 주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됐었고요. 그리고 또 그 아시다시피 네이버가 포시마크 인수했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너무 비싸게 맞아요. 인수했다고 해서 그 목표가를 확 낮췄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챗 GPT가 나오면서 이제 이 그 빅테크들에게 이런 생성형 AI가 네이버 검색 시장을 잠식하는 맞아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서치 플랫폼이 이제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그 생성형 AI에 잠식을 당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염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태 때문에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네. 그 네이버에 이제 하이퍼클로바 X 네. 이야기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곧 출시된다고. 네. 그러면 이런 기술도 나오고 하면 네.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뭐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AI란 게 데이터를 누가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아무래도 네이버, 카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이버의 AI 기술력도 상당 부분 올라와 있어서 제품이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그 다올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좀 봤는데요. 소제목이 뭐냐면 8월 24일 하이퍼클로바 X 공개 패를 까버지 않아도 이미 승부는 났다. 네. 이겁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 구글하고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할 때 그 광고하고 이커머스에 생성형 AI를 적용함으로써 성장성에 높은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 논리를 네이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국내 광고하고 그 이커머스에 하이퍼클로바 X를 적용할 경우에 예상을 넘는 그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고서를 보면 하이퍼클로바 X의 가장 큰 강점은 B2B 가격 경쟁력이라 그럽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B2C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구독 비즈니스 모델을 택해서 이제 과금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B2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용량에 따라서 기업들의 과금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용량의 그 기준이 되는 게 토큰인데 그 토큰은 그 AI 모델이 언어를 분해하는 단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한글을 사용할 때는 그 토큰량이 4배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챗GPT하고 하이퍼클로바 X의 성능이 똑같다고 가정을 해도 챗GPT를 그 B2B에 이용할 경우에는 4배가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심지어 한글에 있어서는 그 성능도 하이퍼클로바 X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건 뭐 까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비용과 성능 면에서 모두 다 그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가 이 글로벌 빅테크 생성형 AI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화면을 보시면요. 다올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 그 언어의 그 영어 대비 챗GPT 비용을 비교해 놨는데 여기 화살표로 표시해 놨는데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약 4배가 더 비쌉니다. 일본어도 더 비싸네요. 예,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게 비쌉니다. 그래서 설사 그 성능이 똑같다고 해도 챗GPT가 4배가 비싼데 사실은 한글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챗GPT가 훨씬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보다는 성능이 떨어질 거니까 네이버의 그 생성형 AI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표님께서 보실 때 이 네이버의 투자 가치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예, 저는 뭐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당연히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국내에서는 우선 독보적인 넘버원 그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 뭐 다들 아실 테고요. 그 아무래도 네이버를 따라서 다른 플랫폼이 국내에서는 앞으로 생겨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쨌든 플랫폼에 의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색은 독보적인 넘버원 어쨌든 1등이고 여기에서 이제 창출된 현금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네이버가 하는 사업이 다 4차 산업의 핵심들입니다. 예, 그래서 향후 성장성도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하고 쿠팡으로 사실상 승자가 결정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업체만 살아남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점점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도 향후에는 그 QR코드 결제가 차세대 결제 수단으로 쓰일 텐데 그 비중도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근데 이제 결제 수단을 보면
1세대는 현금이고 2세대는 신용카드고 3세대는 QR코드고 4세대는 암호화폐입니다. 네. 근데 중국은 이미 완전히 3세대 QR코드로 넘어간 상태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신용카드에서 QR코드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QR코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할 겁니다. 근데 이 QR코드 같은 경우는 결국은 네이버페이하고 카카오페이 사실 이 두 개 업체만 살아남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외에 이제 클라우드 사업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성장 산업인데 아마존이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사업도 쇼핑이 아니고 클라우드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회생한 것도 클라우드 때문에 회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클라우드는 매년 그 20%씩 성장하는 고성장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근데 AI라든가 자율주행 이런 게 계속 발전되고 고도화되면은 클라우드가 이런 산업의 핵심 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미래에셋 그 박현주 회장께서는 일전에 네이버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투자자 중에 이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산업이고요. 국내 산업도 이렇게 사실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역시 이제 큰 성장을 하고 있어서 글로벌 기업으로 점점 커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웹툰도 굉장한 성장 산업인데 네이버 웹툰이 현재 글로벌 1등 업체고요. 네.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웹툰의 본산지가 우리나라니까 사실 당연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프랑스 MBA 교재에도 이제 그 네이버 웹툰이 네. 향후에 이제 그 넥스트 마블이 될 것이다. 이런 그래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예. 와. 일본 산업도 잘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와 함께 이제 그 최대 모바일 플랫폼인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최고 일본의 검색 엔진인 야후 저펜도 있고 전자상거래 업체인 야후 쇼핑과 조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 뭐 전자상거래 플랫폼, 페이먼트, 금융으로 이어지는 그런 거대 플랫폼을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어서 그 일본 4차 산업의 핵심들은 다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도 있고요. 제페토는 90% 이상이 이제 해외 가입자들이고요. 그래서 이 영국의 그 IT 전문지인 베르딕트는 메타가 판을 벌린 메타버스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승기를 잡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네이버의 제페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인수한 그 미국의 그 중고 거래 플랫폼인 포시마크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그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싸게 샀다는 그런 불식이 좀 우려되고 있어서 이제 그 이것도 이제 네이버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근데 이제 향후에 포시마크의 그 네이버의 그 AI 기술을 접목하면 시너지가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두 다 성장성이 굉장히 큰 분야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AI 로봇을 예. 좋게 보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년에 AI하고 로봇이 금년 내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상향을 할 것이다. 네. 그 생각은 변함이 예, 없으신가요? 맞습니다. 예. 네. 저는 그 금년 시장은 AI하고 로봇이 그 주도를 그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만 한 만큼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수급이 2차 전지로 많이 쏠리면서 사실은 저는 이것보다 더 오르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AI하고 로봇이. 근데 이제 2차 전지로 많이 몰리면서 그렇게 되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보다는 사실 많이 상승을 했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가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확인했다 이런 인식이 만약에 퍼진다고 하면 AI하고 로봇 쪽으로 다시 좀 그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생각을 해봐도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섹터는 결국은 AI하고 로봇이고 그래서 4차 산업의 핵심이면서 또 성장성이 좋은 분야는 AI하고 로봇이 아닌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성장성이 뛰어난 분야가 지금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로봇 관련 AI 관련 이게 이제 각광받고 있는 거는 그렇기는 한데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주저하는 이유는 네. 이게 아직 뭐 실적이나 실체가 맞습니다. 없다 예, 이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언급해 주셨던 게 큐렉소 네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큐렉소에 대해서는 지금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 기업에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이 밸류가 높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 대비 밸류가 너무 높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사실 주식은 성장성입니다. 그래서 로봇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모두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막연한 성장성이 아니라 확실히 눈에 보이는 그런 성장성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밸류가 좀 높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을 좀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적자가 난다든가 아니면 실적이 적은데 뭐 밸류는 너무 높다 이런 거를 그 원래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실적이 좋은 로봇 기업을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큐렉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큐렉소는 그 의료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이 관절 치환 수술 로봇인 큐비스 조인트라는 로봇입니다. 이 회사는 작년에 33대의 의료용 로봇을 해외에 수출해서 로봇만으로도 2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요. 상당 규모의 매출이 이미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의료용 수술 로봇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봇 팔이 이제 스스로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뼈를 깎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사가 이렇게 핸드 드릴을 쥐고 로봇이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뼈를 깎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의료 로봇이라고 하면 개념적으로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로봇 팔이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게 뼈를 깎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 인공관절 의료 로봇은 두 번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의사한테 지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시키면 이제 의사가 따라서 하는 이제 사실 그런 시스템이 대부분인데요. 근데 뭐 전날 의사가 이렇게 술을 먹었다든가 부부싸움을 했다든가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한테 지시하는 게 현재 글로벌 1등부터 3등까지가 다 이런 식입니다. 네. 로봇이. 근데 큐렉스 로봇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로봇이 직접 자기가 뼈를 깎는 겁니다. 로봇이 알아서 다 수술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큐렉스 홈페이지에서 갖고 왔는데요. 이 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표를 보면은 경쟁사 제품은 다 패시브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빨간 거에 보면 큐렉스는 오토매틱이라고 써 있고요. 그 옆에 나머지 것들은 다 패시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큐렉소 제품만 이제 자동으로 로봇이 알아서 이제 실수 없이 이제 뼈를 깎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점은 큐렉소는 오픈 플랫폼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글로벌 경쟁사들은 임플란트 회사가 수술 로봇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공 관절 수술 로봇은 자기네가 만든 자사 임플란트 제품만 사용할 수 있고 타사 임플란트 제품하고는 이렇게 호환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큐렉소 제품은 뭐 독일, 미국, 인도 등 이제 국내외 주요 인공 관절 임플란트 제품하고 이게 호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확장성이 커지는 거죠. 이게 왜 강점이냐 하면 예를 들면 글로벌 인공 관절 임플란트 회사 중에 메릴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 자기네가 수술용 로봇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 경쟁사들은 다 임플란트 제품들을 만드는 경쟁사들은 다 자기네만 제품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이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은 그게 없으니까 잘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임플란트 제품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릴 헬스케어라고 하는 이런 회사가 스스로 나서서 자사의 글로벌 영업망을 통해서 이제 큐렉스 제품을 판매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임플란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큐렉스 로봇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오픈 플랫폼 방식은 확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큐렉소가 뉴로메카에다가 200대 분량의 로봇 암을 발주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이건 이제 그만큼 큐렉소 로봇이 잘 팔린다는 증거라고 그렇죠 하고요. 의료 로봇 공급이 4분기 연속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국 FDA로부터 이제 척추 수술 로봇인 이제 큐비스 스파인이라는 로봇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획득을 했고요. 생산 캐파도 이제 꽉 차서 뭐 더 이상 주문도 못 받을 정도라고 하니까 계속 관심은 가질 필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큐렉소 2대 주주가 LNC 바이오라는 회사였는데요. LNC 바이오가 최근에 이렇게 큐렉소 주식을 몽땅 처분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LNC 바이오는 큐렉소 로봇의 중국 판매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작년에 제3자 배정으로 이렇게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양국 간에 협상을 하면서 아마 양사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라이센스 아웃이냐 아니면 파트너십 딜이냐를 놓고서 서로 막 이렇게 줄다리기 하다가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LNC 바이오가 주식을 전부 처분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2대 주주가 이제 주식을 싹 처분하다 보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큐렉소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성장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거 이제 이런 물량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계속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글로벌 의료 기업들의 PR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대개 PR 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5, 6년 내 슈퍼지능이 출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인간보다 똑똑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하면서도
이 AI 인공지능 이런 거를 멋지다고 막 핵탄두를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네.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 네,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옛날부터 네. 계속 해오던 네. 얘기죠. AI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네. 규제해야 된다. 네.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었죠.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이런 아까 윤리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저도 일론 머스크의 말에 사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규제라는 게 아마 뜻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탐욕 때문에 AI 개발을 뭐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지켜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류가 그 규제에 가장 큰 성공을 한 거는 핵 확산 이거에 대한 그 서로 간의 규제 이게 이제 사실 가장 성공한 규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핵탄두를 더 이상 만들지 말자는 건 이제 어쨌든 그 사실인데 이게 이제 그 왜 이게 지켜지냐면 각자 개개인의 이익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I는 근데 AI는 개개인의 이익이 걸려 있어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야, 무슨 얘기냐면 어떤 조그마한 기업이 이제 이게 굉장히 돈을 벌기 위해서 챗GPT 뭐 이런 식으로 그 생성형 AI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못 만들게 막을 방법이 사실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들었는데 이게 획기적에서 이제 조그만 이 업체가 검색 시장을 다 먹게 생겼습니다. 그럼 구글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뭐 협약을 했다고 해서 그걸 안 만들고 있겠습니까? 자기 시장 다 뺏기는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업체들도 또 구글 같은 데도 만들겠죠.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기업이 획기적인 AI 제품을 개발했는데 이걸 출시하면 엄청난 돈을 버는데 그걸 그냥 출시하지 않고서 그렇죠. 그냥 묵혀놓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있어도 이게 출시가 되면은 또 큰 기업들은 자기 시장을 뺏기는데 그걸 또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핵 개발과 같이 그렇게 뭐 멈추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이미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해진 상태가 됐을 때나 이제 닥쳐서나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그때는 이미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는 상태일 텐데 규제가 제대로 먹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통제를 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근데 AI는 지금은 이제 돈을 막 그 개발하면 떼돈을 버는데 누가 사람들이 통제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규제를 하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얘기죠. AI가 인간을 막 공격해서 다 죽여버리거나 이런 세상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사실 그래도 굉장한 문제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면 작가님 이 막을 수 없는 AI 로봇 이 흐름 관심 있으신 뭐 그 관련주의 있으실까요? 네. 엔비디아가 반도체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GPU를 만드니까 AI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상장을 하는데 그 파두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파두. 예. 저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AI 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관련주라고 하면 직접 AI를 하는 것도 있지만 AI로 인해 수혜를 보는 사실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아까 엔비디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파두도 마찬가지로 AI에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이다. 그래서 AI 관련주로 제가 분류를 해놓고 있거든요. 네. 그 파두는 SSD 컨트롤러를 만드는 이렇게 팹리스 반도체 회사입니다. 현재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SSD에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그 AI가 발달하면서 아주 굉장히 가파른 성장이 되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두는 AI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두는 SSD 컨트롤러라는 분야에서 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고 합니다. 그 롬은 그 주기억 장치인 그 램을 보조하면서 이제 데이터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하드 디스크가 이제 그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반도체가 발달하면서 이제 지금은 SSD가 하드 디스크를 빠르게 교체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년이 되면 이제 SSD가 하드 디스크보다 더 많이 쓰일 거다. 자,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2차 전지 끝나고 다음 주도주 섹터가 뭐냐 했을 때 AI를 또 많이 언급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셨을 때 그 2차 전지가 그래도 지금 대장주 같은 경우는 막 100배까지도 올라갔잖아요. 네. 이 AI나 로봇도 변동은 클 수 있지만 그렇게 2차 전지처럼 10배, 100배 오르는 그런 시장의 초입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가 다 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사실 지지분이라는 기업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그 많이 오른 기업이 이제 그렇게 오른 거지 않습니까? AI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부 다 그렇게 막 많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핵심 기업들은 당연히 뭐 이렇게 갖고 있으면 좋은 기업은 100배 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입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초창기 기업을 사야지 사실 싸게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제 기업이 적자 흑자 이런 걸 굉장히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초창기 기업은 그거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기업은 다 초창기엔 적자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흑자보다도 이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할 것인가 그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만 있다. 그리고 시장성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동구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네. 사실 적자라고 하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자 루닛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 루닛의 전략이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경쟁자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빨리 확보하자. 사실 이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이 회사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런 기업이 무슨 예를 들면 현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루닛 같은 기업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상증자를 할 것 같은데요. 루닛이. 이런 기업들은 또 유상증자를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그러면 그 주식을 유상증자를 하면 주주들은 그 주식 다 받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그걸 괜히 제3자 배정하지 말고 그 주주들한테 주면 오히려 그거 자체가 저는 이렇게 그 성장하고 투자하는 기업에 있어서 유상증자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적자라고 해도 돈을 구하는 건 지금은 문제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사업성만 입증을 하면은 사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해서 이 기업이 성장성이 있고 얼마든지 나중에 큰 기업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자 흑자 너무 막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다. 예.